네, 정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747분, 8분이 들어오셨네요. 콩으로도 항상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화요일과 목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이제 코로나 손실보상에 지금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렸는데 신청률, 지급률도 예상보다 지금 낮은 편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자영업자들은 어떤 입장인지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죠.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중기부의 손실보상금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PC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자영업자는 지난해 5월 오픈해서 집합금지 영업 제한을 당하면서 방역수칙을 지켜왔는데 네. 제 영업 손실이 한 달에 거의 1만 원꼴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한액이 10만 원 정도에 이제 불과한 현실에 대한 분통이었는데요. 네. 이외에도 전통시장을 살려주세요. 자영업을 하는 중년 남성의 눈물의 호소문. 10월 손실보상금 자영업자는 K방역을 위한 노예인가요? 제대로 된 손실보상도 없이 강제 규제만 하는 고요를 쥐어짜는 정책을 어떻게 따르나요? 이런 내용의 제목으로 여러 건의 청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와 그렇군요.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손실보상 신청률과 지급률도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이라고 네. 하는데요. 손실보상 6일제였던 지난 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신속 보상 62만 개 대상 업체 가운데 네. 보상 신청을 한 업체는 61% 정도고요. 예. 보상 금액을 조회만 하고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가 9만여 곳. 조회조차 하지 않은 업체도 15만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시스템 오류 탓에 좀 지연이 되는 것도 있지만 보상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일수, 보종률을 곱해서 책정되는 기본적인 방식인데요. 예.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라 볼 수 있는 2021년 사이의 매출 감소액에 2019년의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및 임차료 비율을 합친 숫자를 곱한 뒤에 네. 80%라고 하는 보종률을 곱해서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네. 따라서 2021년 매출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거나 각종 항목이 제대로 이제 세금 정산에 반영을 잘 하지 못했거나 예. 누락이 됐다면 보상 금액 자체가 아예 작거나 못 받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업종이 뭐 전환됐거나 그렇죠. 특히나 이제 매출 감소를 위해서 사장이 직접 배달을 뛰거나 뭐 그런 경우 예. 여전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또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네요. 하는 분석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방역에 정말 성실히 협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만큼 온 것 같은데 턱없이 적은 금액을 받았다. 지금 이런 주장들을 지금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만 두 분도 공감하시죠? 다들 많이들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지금 우리가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지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자영업자 또 그리고 일용직 저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일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객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그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성실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셨던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그냥 영업을 강행했다면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법을 지켰기 때문에 손해를 본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손실보상 하한액 10만 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돈을
받아도 이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1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그게 보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손실 보상금이 우리가 과거에 그 영업 매출에 관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지만 이게 손실 보상금도 있지만 손실 보상의 그 계산 범위가 굉장히 우리가 뭐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손실 지원으로 조금 더 추가를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이제 입장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자의 비율을 보면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자영업자죠. 25.1%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4명 중에 1명이 자영업자고 특히 자영업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일하시고 자녀분이 함께 도와주고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가게 하나가 어려움에 처한다는 거는 그 가정이 또 이렇게 힘든 상황이 네. 됩니다. 제가 그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도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도 6.3% 그리고 노르웨이 6.5, 호주도 자영업자 9.6. 비율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난히 높네요. 네. 우리도 한 80년대는 거의 자영업자 비율이 40%였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한 줄어든 25%로 거군요. 줄어든 것이고 특히 이게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고령화가 되고 나니 네. 은퇴를 하고 생계형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죠. 네. 사실 그 사람이 뭐 모두가 획일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젊을 때는 성실하게 어떻게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보통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조금 노후의 준비를 하고 좀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연금으로 생활을 많이 하시지만 네네 그것이 사실 네. 모두의 또 꿈이고 저는 그런 삶이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은퇴하신 분들도 생계형으로 창업을 하시게 되다 보면 이게 몸도 많이 무리가 되고 굉장히 힘드신 그런 산업 현장에 들어가시는 것인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산업 구조가 좀 개편이 돼야겠죠. 그러네요. 예. 뭐 최근에 뭐 음식점 총량제 같은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영업에 관한 그 비율을 저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봤더니 보통 이게 우리가 선진국이랑 비교하면 너무 좀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보통 막 1억, 막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물론 거기에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코로나19에서 한국이 방역은 저는 선진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셨는데 재정 대응 측면에서는 선진국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특히 네. 코로나19에서 재정 지출이 국가가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기준으로요. 프랑스는 9.6%를 지출했고요. 네. 미국은 25.4%를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4.5%를 지출했습니다. 이건 네. GDP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율적으로 따져봐도 우리가 10%도 안 되는 5%도 안 되는 돈을 지원을 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사실은 개인에게 그 소득을 올려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내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특정하게 어려움에 빠져셨던 이 자영업 분들에 대한 좀 맞춤 지원이 가야 하지 않을까. 네. 물론 대출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적어도 저는 이제 지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맞춤으로 하다 보면 이제 좀 힘들긴 네.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필요한 부분은 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근본적으로는 산업구조 개편이라든지 일자리 문제가 결국은 해결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더 들기도 하고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국민의 4명 중 1명이 자영업이라고 네. 하면 실은 이 국민에게 지금 미치는 피해와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네. 예산의 지원은 네. 그 피해와 규모에 비례하지 않는 형태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는 하는데 지급 기준과 지급의 산정 네. 방식이 당사자분들이 얘기하시는 만큼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업종별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업종별. 특히나 여행업, 숙박업은 또 제외가 됐는데 실은 코로나의 영향이 단순하게만 이렇게 한 곳에 딱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라 나비 효과처럼 실은 그렇죠. 전방위적으로 펼쳐져 있는 건데 네. 이런 여행업, 숙박업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다는 건 인정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폐업도 굉장히 많이 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2019년 이후에 계속 그 같은 사업을 영위하신 분들은 일정 정도 지금 손실보상 범위에 좀 해당이 되시는데 네. 그 중에서도
업종을 전환을 거나 굉장히 어려워서 결국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해서 2019년 대비 2021년에 그 대비를 하기가 어려운 네. 상황. 그리고 이제 매출 신고 방법 등을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다른 뭐 기타 다른 경비로 네, 신고를 하셔서 네. 그래서 아예 그 손실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같은 보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보완은 지금 또 관계 부처에서 논의를 해서 뭐 발표를 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왜 이렇게 신청률 자체가 떨어지느냐. 이게 손실보상으로는 뭔가 제대로 안 되니까 오히려 확인보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손실보상은 이제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산정돼서 이제 발표를 하는 내용이고 네. 확인보상은 실제 그 자영업자분들이 직접 서류를 다 이제 보완을 해서 굉장히 힘들고 바쁜 와중에 지금 그걸 또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나마 확인보상이 조금 더 나의 실질적인 피해를 그렇군요. 제대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거라서 확인보상으로 많이 옮겨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직접 세무사도 고용을 해야 되고 또 인건비, 임대료뿐만 아니라 여러 자료들을 계속 구비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는 또 문제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참 우리 정부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내온 자영업 그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좀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친절과 배려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너무 좀 냉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손실액 하한액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하한액이라는 상한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한액은 최대 1억 원 이상까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만 원으로 지급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뭐 선진국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또 8천만 원까지는 또 상환도 계속 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저리로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야당 후보 진영에서도 100조 원의 손실 그 보상 자금을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큰 공약들도 발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권력 대응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자영업자분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실은 한 20분이 넘는 분들이 유명을 좀 달리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차량 시위 같은 것들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제 그 자영업자 비대위 대표를 경찰이 이제 소환 조사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차량 시위도 방역 수칙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새벽에 진행한 거였는데 지금 경찰은 이게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하면서 소환 조사까지 하는 그런 압박을 하는 행위도 어찌 보면 너무 지금 이 불편한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너무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목소리를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로 들리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기준 뭐 지급 기준하고 산정 방식 같은 것도 지금 언급을 좀 해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코로나19 이후에 그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걸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닭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 이런 개념일 수 있겠지만. 개인이 빚을 지는 것이 옳은 것이냐, 국가가 빚을 지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GDP 기준으로 너무나 적은 비율의 재정 지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뭐 당장 어려운 사람들을 뭐 도와준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정말 서로가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는 부정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당국에서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좀 풀려갈 때까지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도록 하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일과 시간 동안 학생들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지 또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학부모들의 반응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은혜 의원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사용을 전면 금지한 고등학교에게 해당 조치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교내 소지와 사용을 금지한 규정은 기본권 침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용만 금지한 경우에도 권고가 내려진 겁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는 있지만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의 인권위는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당하면서 그 고교 교장에게 학생 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실제로 약 3개월간 휴대전화로 벌점이 부과된 학생이 그 건수가 304건에 이르고요. 네. 이 가운데 수업 시간 외에 사용한 것이 한 23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 측에서는 이제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도 수업 시간이 있는 아니니까. 거죠. 네네 예. 맞습니다. 특히 점심 시간이나 예. 쉬는 시간에 잠깐 집에 연락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시간에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학교 측에서는 그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면학 분위기가 좀 흐려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헌법이랑 유행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인권위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요즘 시대에 이제 또 휴대전화가 생활 필수품이라는 점에 있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또 지적을 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학생이 짧은 시간 통화를 하기 원하면 학생이 교사에게 그것을 내용을 고지하고 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겠죠. 네, 무슨 이유로 전화를 해야 한다는 걸 그거를 밝혀야 선생님에게 하니까.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양쪽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인권위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벌써 지난 5년간 50번이나 지금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그러는데 이 판단이 인권위에서 나와도 학교들은 지금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학부모들의 입장도 좀 다른 것 같고 인권 침해적 요소를 없애면서 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좀 중재나 절충을 해볼 아이디어는 없는 건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우선 이 인권위 진정은 그 학생이 제기를 했고, 예.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달라라는 그렇죠. 네. 입장에서 아마 진정을 했을 거고요. 인권위는 그래서 그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한 이제 공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개인의 자유와 관련한 네. 충돌도 있지만 다른 가치의 충돌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권위는 개인의 자유와 입각한 공고를 내렸지만 학교 측에서 보면 이제 학교의 자율권 자율 자치에 입각한 영역에서의 또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가치 충돌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라고 하는 곳이 학생도 있고 이제 교사도 있고 네. 이제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제 학부모들도 그렇죠. 있겠지만 이 세 축이 주체의 입장차도 존재를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 가치 충돌 영역에서의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교육부가 교내 이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추진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의 자유권 침해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각급 학교의 자율성 침해 논란으로 이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학교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교칙이 있으니까 정부가 획일적으로 이러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게 오히려 학교의 디지털 자율권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교칙에 좀 맡겨달라라고 네. 하는 이제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또 영국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실은 교칙이 이제 학교장 재량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또 학생들이 만들죠. 요새는 예. 학교 운영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예. 학부모도 참여를 하시고 저도 지금 한 초등학교에서 지역에서 학교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 이제 학부모의 참여도 가능해지고 학생들도 또 참여하고. 학생회가 그 같이 참여를 해서 교칙을 함께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학교의 자율권도 존중을 하면서 동시에
동시에 인권위에 그런 공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그런 인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범위 건지. 안에서 예.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현명할 건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동의에 입각한 교칙을 정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자율적으로 됐습니다. 그것을 맞춰야 된다. 조정해야 네. 된다. 지금 그런 입장이시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은혜 의원께서는. 네,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을 보다가 요즘 그 스몸비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 스마트폰에 네. 스자를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좀비에 좀비라는 단어를 합해서 이제 스몸비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느라고 이제 약간 좀 좀비처럼 이렇게 길거리에서 바닥을 보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많죠, 네, 요즘에. 얘기하는 네.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특히 학교에서 특히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네. 부분은 저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성인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특히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는 이런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긴 하고요. 특히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유하는 거, 그러니까 가지고 가는 것까지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건. 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켜는 것까지도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중요한 것은 뭐 수업 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봐야 하는가, 볼 수 있는가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보라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은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함께 저는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를 만들고 해서 학교별로 저는 좀 차이를 두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네. 들면 쉬는 시간에 뭐 부모님이나 뭐 통화는 가능하다 아니면 뭐 문자 정도는 가능하다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집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공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숴라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을 연단에 세워놓고 스마트폰을 망치로 부셔라. 그런 거야말로 정말 인권 침해 네네, 제도가 그건 아닌가요? 너무 폭력적인 거 굉장히 이게 논란이 되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행사를 여는 것이 굉장히 좀 전 잘못된 방법의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섭네요. 네, 너무 과격한 방법인데 네.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도 뭐 영국 얘기도 하셨지만 프랑스 등에서도 지금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서도 서양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는 이유가 뭐 그런 학습의 방해에도 있지만 실제로 휴대폰으로 사이버 분리라고 하죠. 사이버 뭐 왕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고 뭐 있다고 집단 합니다. 폭력, 예, 네, 그래서 친구들끼리 뭐 저쪽에 앉은 친구들끼리 따돌림, 보낸다든지 집단 따돌림, 예. 예,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상의 괴롭힘에 그리고 또 성희롱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조금 사용을 이렇게 제재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휴대전화를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외국 사례랑 같이 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두 분 다 자율적으로 학교에 네. 어떤 기준을 협의를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뉴스픽 정은혜 신보라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카레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가 들고 깔끔하게 예. 이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예.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 짧지만 중요한 뉴스들 귀에 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뉴스 속 KBS 보도본부 이효영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된 지 나흘째고 백신 맞은 사람만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저희가 백신 패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 좀 짚어볼까요? 먼저 좀 백신 패스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대부분 시설의 이용 시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도 수도권에서 10명, 비수도권에서 12명 이렇게 늘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의 고민은 백신 안 맞은 사람들 한 1,500만 명 정도 돼요.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였습니다. 네.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백신 패스가 이런 표현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백신 패스를 방역 패스로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요. 노래 연습장,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 경륜, 카지노 이런 데 들어갈 때 접종 완료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네. 또 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 갈 때도 접종 완료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접종 완료 증명서가 없으면은 음성이라는 거 확인하면은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제 접종 완료 증명서가 없으면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48시간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48시간 지나면 또 검사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들어갈 때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음성 확인서 관련해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백신을 못 맞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네, 18살 이하라든지 코로나19 완치자라든지 또 약물 알레르기 때문에 백신을 못 맞는 분들 있으세요. 예. 이분들은 이런 사실을 증명하면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자꾸 방역 패스, 백신 패스가 차별로 자꾸 비춰지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어제 실내 체육 시설 종사자들이 집회를 열었어요. 헬스장, 요가 같은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네. 이 방역 패스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설 이용자들을 한 명씩 접종 여부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은 스마트폰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챙겨서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또 궁극적으로는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국가가 접종을 강요한다는 느낌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럼 원래부터 체육시설 이용했던 분들 가운데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환불을 해줘야 돼요. 환불을. 예, 박주영 대한실내체육시설연합회 대변인이 어제 집회에서 한 말인데요. 멀쩡히 다니고 있던 미접종자 고객들 15%를 환불해줘야 된다. 그 환불액이 수천만 원이다. 실내체육시설을 고위험시설, 혐오시설로 낙인 찍는 행동을 멈춰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